불임 억만장자가 자신을 구해준 불쌍한 흑인 여성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울다 센텀시티 상업단지 87층 사무실에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부산은 흐린 10월 하늘 아래 반짝이는 빛의 카페투처럼 펼쳐져 있었다. 42세의 성주는 자신의 왕국이라고 여기는 대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인생을 바꿀 전화를 기다리며 마호가니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전화는 정확히 오후 6시 45분에 울렸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불임 치료 전문의 중 한 명인 태호는 항상 시간을 잘 지켰다. 성주는 스피커폰을 켜고 몇 주 동안 그를 괴롭혔던 불안을 통제된 목소리로 숨겼다. 민호, 검사 결과가 있어. 성주는 기계적인 몸짓으로 이탈리아 넥타이를 고쳐매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습관을 유지했다. 계속하세요, 의사님. 죄송하지만 결과는 확실합니다. 귀하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귀하는 불임입니다. 그 진술에 이어 귀가 터질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주는 방 안의 공기가 얇아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처럼 흔들리던 그의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평소보다 거친 그의 목소리가 고요함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세요. 민호, 우리는 가능한 모든 시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상태는 최종입니다. 얼마예요? 그는 날카롭게 말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를 내야 합니까? 실험적 치료나 진행 중인 연구가 있을 겁니다. 의사의 후회가 가득한 대답은 단두대처럼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세상의 모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입양이나 같은 대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성주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입양. 그 단어는 모욕처럼 느껴졌다. 피어스 가문은 이렇게 끝날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국을 건설했고 성주는 그것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후계자가 없었다는 말인가? 그는 갑자기 일어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를 바라보는 얼굴은 회색 관자놀이와 깊숙이 들어간 눈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낯선 사람의 얼굴 같았다. 그는 코트와 에스턴 마틴 열쇠를 움켜쥐었다. 그는 나가야 했고 숨을 쉬어야 했다. 그의 전용 엘리베이터는 그를 차고로 데려갔고 그의 차는 네온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가 맨해튼 거리를 달리는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은 소용돌이쳤다. 세심한 통제와 야망의 삶이 이제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했다. 교차로에서 그는 빨간불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 경적 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렸다. 너무 늦었다. 충격은 격렬했다. 금속이 뒤틀리고 유리가 깨지고 세상이 기어가는 것처럼 느려졌다. 에스턴 마틴은 여러 번 뒤집힌 후 가로등에 부딪혀 멈췄다. 의식을 잃기 직전 성주는 얼굴을 보았다. 단호한 눈빛의 흑인 여성이 자네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가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씻어냈다. 잠깐만. 그녀가 외쳤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정신의 안개를 뚫고 들렸다. 내가 너를 거기서 꺼내줄게.
가솔린과 타버린 고무의 매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성주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위험을 모르는 그 여자는 망가진 문을 필사적으로 열려고 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제 이름은 은지예요. 그녀는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외쳤다. 괜찮을 거야. 약속해. 수년 만에 성주는 설명할 수 없이 믿었던 약속을 들었다. 그러자 어둠이 그를 완전히 삼켰다. 의식을 되찾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살균제의 날카로운 냄새였다. 그의 눈은 천천히 뜨였고 강렬한 병원 조명에 적응했다. 심박계가 일정한 리듬으로 삐 소리를 냈다. 현실로의 복귀를 알리는 끊임없는 메트로놈이었다. 민호, 돌아와서 반갑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당신은 우리를 꽤 놀라게 했다. 성주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온몸에 고통이 퍼졌다. 그의 몸통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깁스로 감겨 있었다. 그러자 사고의 파편들이 다시 나타났다. 비충돌. 얼굴. 여전히 쉰 목소리로 그는 물었다. 저를 도와준 여자는 어디에 있나요? 간호사는 응답하기 전에 정맥 주사를 맞췄다. 은지. 그녀가 당신의 목숨을 구했어. 당신을 잔해에서 끌어낸 지 몇 초 만에 차에 불이 붙었어. 진짜 기적이었어. 그 이름은 기도처럼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의 흐릿한 기억은 단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만 간직하고 있었다. 폭풍 속에 등대인 그 여자의 단호한 눈 그녀를 봐야 해. 그는 일어나려고 했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고통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어야 했다. 쉬라고 간호사가 조언했다. 모릿은 여사는 이미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손에 몇 개의 상처만 있었다. 그 뒤를 이은 시간은 끝없는 검사와 걱정하는 간부들의 전화였다. 봄이. 불임이 억만장자가 자신을 구한 불쌍한 흑인 여성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울다 성준의 개인 비서가 그의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서류 더미를 가지고 왔다.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신문을 정리하면서 그녀가 보고했습니다. 당신의 사고 소식에 주가가 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반쯤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낯선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은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보미가 갑자기 그의 생각을 가로채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이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야 해요. 은지. 보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자, 선생님. 우리는 이미 그녀에게 감사의 표시로 후한 수표를 보냈습니다. 수표.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의 분노의 강도에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녀가 내 목숨을 구했어요. 봄이.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예상치 못한 무게감으로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다고 늘 믿어왔던 성주는 이제 자신의 철학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그의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불안정감이 그의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밤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사고였고 항상 은지의 얼굴에 의해 방해받았습니다. 낮 동안 물리치료 세션과 끝없는 화상회의 사이에 그의 마음은 불임이라는 파괴적인 소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은 달라 보입니다. 특히 힘든 세션 동안 그의 물리치료사인 재욱이 말했습니다. 평행봉에 도움 없이 움직이려고 애쓰는 성주는 다리가 긴장으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면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매튜가 반박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취약함,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빚진 이 경험은 그를 핵심으로 흔들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통제력은 이제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보미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들어왔다. 은지를 찾았어요. 그녀는 선언했다. 그녀는 남포동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혼자 살고 자원봉사를 한다. 성주는 노트북을 닫고 그녀에게 회의를 주선하라고 말했다. 보미는 망설였다. 그녀는 수표를 거부했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봉투도 뜯지 않고 반송했다. 성준의 입술에 진심 어린 미소가 스쳤다. 당연히 그녀는 거부했다. 퇴원하는 날, 성준은 병원 발코니에 서서 지팡이에 기대 있었다.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가 작은 나무 십자가를 건넸다. 은지가 당신을 위해 이걸 남겼어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녀가 말했다. 성준이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물건을 만졌다. 처음으로 그는 어떤 것들은 정말로 살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다. 며칠 후, 성준은 남포동에 있었고 차에서 동네를 관찰하고 있었다. 공립학교는 그가 익숙했던 호화로운 공간과는 세상이 다른 겸손한 건물이었다. 그는 운전사를 내렸다. 여기서 기다려. 동현아.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교직원 휴게실로 안내되었고, 은지는 그곳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민호. 여기서 널 볼 줄은 몰랐어. 직접 감사드리고 싶었고, 그 부적절한 수표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었어. 은지의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가 나타났다.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어. 민호. 그는 그녀가 자신을 성준이라고 부르도록 고집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감사의 표시로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좋아. 하지만 내가 장소를 고르게 됐어. 은지는 그를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과는 거리가 먼 남포동에 있는 작은 가족 운영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따뜻함과 생기로 가득했다. 저녁 식사 중에 은지는 교사로서의 일과 학생들에 대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준은 그녀의 열정과 사심없음에 사로잡혔다. 왜 그날 그런 위험을 감수했어? 그는 마침내 물었다. 은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옳은 일이기 때문이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은지는 갑자기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재빨리 사과하고 화장실로 갔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부림억만장자가 자신을 구한 불쌍한 흑인 여성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울다 괜찮아. 성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지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불안정했다. 아니, 말해야 할 게 있어. 임신했어. 성준은 얼어붙었고 가슴에 무거운 무게가 실리는 것을 느꼈다. 쌍둥이야. 그녀가 덧붙였다. 성준의 세상이 기울었다.
은지의 폭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력을 반영하여 배에 타격을 준 것처럼 그를 강타했다. 뭔가를 부탁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녀가 분명히 말했다. 그냥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생각 없이 대답했다. 내가 도와줄게. 은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건 자선이 아니야. 그는 계속했다. 감사하는 거야. 넌 내 목숨을 구했어, 은지. 내가 은혜를 갚을게.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은 점점 더 자주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특이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았지만 성주는 그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중에 은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있어요. 성준.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세상에서 나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흑인 교사가 임신해서 억만장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주는 가슴에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모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표정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세상을 모릅니다. 몇 주 전 당신이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이요. 그녀의 말은 예상치 못한 힘으로 그를 강타했고 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성주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다시 발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전까지 성주는 남포동과 같은 동네를 투자보고서의 숫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퍼 이스트사이드에서 여동생 나연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순진한 거야, 성준아. 나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짜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 여자는 분명히 기회를 보고 잡았다. 나연아, 모르는 건 말하지 마.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어. 제발. 나연이가 소리쳤다. 그리고 항상 합리적이었던 내가 무슨 일로 명예를 버리는 거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 목숨을 구해준 특별한 여자 때문에 그는 일어나면서 선언했다.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새끼손가락에 더 많은 정직성이 있는 여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성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여동생의 항의를 무시한 채 나갔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 혼자 있던 그는 은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얘기 좀 해야겠어. 다음 날, 두 사람은 그녀의 학교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나무들은 붉은색과 금색으로 물들었고 그들 사이의 긴장감과는 대조적이었다. 어제 흥미로운 방문을 했어요. 은지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네 언니? 나연이, 성주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했어? 돈을 주겠다고 했어. 은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한테서 떠나는 대가로 후한 돈을 주겠다고. 피어스 가문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했어. 내가 처리할게요. 성준이 말을 시작했지만 은지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성준아. 내 언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를 양립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전체 시스템 때문이야. 무시할 수도 있지만 나는 매일 그렇게 살아.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오늘 학생들이 부자와 결혼하면 가르치는 걸 그만둘 거냐고 물었어. 마치 그것이 나 같은 사람에게 가능한 유일한 결과인 것처럼.
성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물러섰다. 은지, 시간이 필요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내. 시간.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녀는 배를 만졌다. 이 아기들은 강하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진 엄마가 필요하다. 성준은 전에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다른 고통을 느꼈다. 얼마나 오래? 그는 거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르겠어.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나는 이걸 해야 해. 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녀가 떠나자 성준은 돈이나 권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봉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에는 그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을 들인 현실에 대한 확인이 들어있었다. 예전에는 이 소식이 그를 산산조각 냈을 것이다. 오늘은 인생이 계획대로 전개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전화를 들고 잠시 주저하다가 은지에게 메시지를 입력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존중하지만 오늘 나는 귀중한 것을 찾았고 그것을 잃을 생각은 없어. 겨울은 부산에 끊임없이 맹렬하게 찾아왔다. 성준은 사무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미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사립탐정이 보고서를 보냈다. 성준은 봉투를 받기 전에 주저했다. 그는 은지의 공간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보고서에는 은지가 한 번도 공유하지 않은 세부사항이 드러났다. 돌아가신 간호사 밑에서 자란 외동딸인 그녀는 남포동에서 할머니에게 양육되었고 우등 학위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한때 약혼을 했는데 승연이라는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다른 게 있어. 보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쌍둥이 아빠에 대해서. 아니, 성준이 단호하게 말을 가로채었다. 은지가 내게 말하고 싶어 하면? 그녀가 원하는 때에 말할 거야. 그 뒤에 몇 주가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성준은 일에 몰두했지만 은지는 그의 생각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남포동 근처를 지날 때마다 혹은 임신부를 볼 때마다 그는 그녀를 생각했다. 어느 추운 오후 그의 전화가 울렸다. 성준이 중얼거렸다. 은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움이 필요해. 그는 응급실로 달려갔고 창백하지만 의식이 있는 은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기절했어. 그녀가 당황한 듯 말했다. 의사는 빈혈일 뿐이라고 했어. 그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보며 덧붙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승연이가 이런 병원에서 죽었어. 나도 그때 임신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를 잃었어. 이 폭로는 성준의 가슴을 찔렀다. 왜 말하지 않았어? 아프니까 그녀가 대답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려 한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지, 날 봐오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우리가 가진 건 뭐든 간에 특별해. 의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다. 쌍둥이는 무사했다. 안도한 성준은 차분하게 지지를 표했다. 나는 너를 보호하거나 구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여기 있기 위해 온 거야. 내 수업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것만으로도 널 도울 수 있어. 그날 밤 은지를 집으로 데려다 준 후 그는 승연의 무덤으로 갔다. 묘비 앞에 홀로 서서 그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하지만 나는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면 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온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성주는 매일 아침 그녀에게 신선한 아침 식사와 비타민을 보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그들은 여자아이들이야. 은지의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생각은 그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는 텅 빈 아파트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은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이었어.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승연이의 기일이 지나고 몇 달 후, 나는 길을 잃었어. 술집에서 옛 친구를 만났지. 우리는 술을 마시고 승연에 대해, 상실에 대해 이야기했지. 성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계속하라고 격려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라졌어. 시애틀로 이사한다는 메모를 남겼고, 부산에서 승연의 추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어. 그녀는 웃음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소녀들을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그에게 알리고 싶어. 성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날 밤은 사랑이 아니라 슬픔이었어. 그 소녀들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 순간, 마치 엄마의 감정을 느낀 듯 쌍둥이들이 더욱 강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성주는 은지의 배에 부드러운 원을 그었고, 마치 마법처럼 아기들은 진정되었다. 그들은 너를 사랑해. 그는 중얼거렸다. 은지는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들을 사랑해. 그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고 두 사람 모두 놀랐다. 오후 내내 친밀감이 넘쳤다. 성주는 은지의 작은 주방에서 핫 초콜릿을 만들며 은지는 딸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았다. 저녁이 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성주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자신과 은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세영과 다혜에 대한 문제이기도 했다. 가족에 대한 문제였다. 있어. 은지는 떠나려고 하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눈이 아직 너무 두껍고 여기서 너와 함께라면 안전해. 그날 밤 성주는 자신에게는 너무 작은 소파에서 잠을 자며 가장 생생한 꿈을 꿨다. 그는 세영과 다혜로 가득한 정원에 있었다. 두 어린 소녀가 그에게 달려와 아빠라고 불렀다. 그는 눈을 뜬 채로 눈이 젖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그의 마음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월 어느 날 아침 뉴스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억만장자 성준이 남포동 유명 교사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었다. 기사에는 성준과 은지가 산전 진료를 마치고 손을 얽은 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성준은 사진작가 무리 사이로 그녀를 안내하면서 보호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 알아냈어요. 보미가 선언하며 타블로이드 몇 장을 책상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주는 거의 듣지 않고 그의 눈은 은지의 휴대전화 화면을 스크롤하는 메시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기자들이 있어. 난 가르칠 수 없어. 학생들이 무서워해. 동현아, 그는 운전기사에게 명령했다. 차를 준비해. 지금 당장 그가 218번 공립학교에 도착했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기자들이 문을 가득 메우고 침입적인 질문을 소리쳤다. 민호, 이 아기들이 내 자식이야. 이 임신 비용을 내가 내는 게 사실이야.
그는 은지가 교실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교장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나 여기서 꺼내줘. 그녀는 그를 보고 속삭였다. 차로 가는 길에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 손으로 7달 된 배를 보호하듯 껴안았다. 쌍둥이는 그녀의 고통을 느낀 듯 불안하게 움직였다. 내 아파트야, 성준이 동현에게 말했다. 지금 그녀에게 안전한 곳은 여기뿐이야. 은지는 펜트하우스의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자마자 무너졌다. 그들이 내 인생을 서커스로 만들고 있어. 그녀는 울부짖으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제 학생들이 봤을 거야. 내 명예가 완전히 망가졌어. 성준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냈다. 이해 못하잖아. 이제 나는 돈만 노리는 여자야. 억만장자를 유혹한 여자야. 교육자로서 몇 년간 일했는데 단 하루 만에 다 망가졌어. 그녀는 창문으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가장 아픈 게 뭔지 알아? 인종차별적 발언. 흑인 여성이 백인 억만장자를 유혹하는 거야. 내가 진부한 표현에 불과한 것처럼 이번에 성준이 그녀를 끌어안았을 때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미안해.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중얼거렸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널 더 잘 보호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날 밤, 은지가 잠든 후 성준은 1년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타블로이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은지의 학교 보안을 강화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파괴하기로 선택한 거야. 아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가 엄청 괴로워. 우리 엄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 나연아,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가족을 파괴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마도 그녀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 때가 된 거야. 그는 전화를 끊었고 그의 마음에는 새롭게 각오가 새겨졌다. 은지는 집에서 학생의 에세이를 여러 번 다시 읽었다. 무엇이 놀라운지 알아. 그녀는 성준의 팔에 웅크리고 말했다. 12살 여학생이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사랑과 수용을 더 잘 이해해. 성준은 망설였다. 사랑과 수용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말을 시작했다. 보여드릴 게 있어. 그는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펼치며 그녀가 어떻게 의미 있는 것을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는지 설명했다. 당신은 우리의 관계를 이용해 좋은 일을 하고 있군요. 은지는 깊이 감동하며 깨달았다. 저는 최고로부터 배웠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게다가 우리 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볼 자격이 있어요. 은지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우리 딸들이요. 그녀가 물었다. 네, 성준이 거의 엄숙하게 손을 들어올리며 확인했다. 제가 허락한다면 저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이론상으로만 아니라 중요한 모든 면에서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녀는 조용한 흐느낌 사이에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항상 진정되죠. 그날 밤, 성준은 인생에서 얻은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다. 한때 너무나 압도적이었던 유산과 계승에 대한 그의 오래된 걱정은 이제 사소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유산이 부가 아니라 은지에 대한 사랑과 이미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두 가지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신 8개월 차의 부산에는 이례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출산 휴가 중인 은지는 숨막힐 듯한 나날을 헤쳐 나갔습니다. 성준은 넥타이를 고쳐매고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좀 쉬세요. 보미가 오후 회의를 모두 취소했어요.
일찍 집에 갈게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7분, 투자자와의 회의 중간에 성주는 오한이 느껴지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은지가 진통을 겪고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지금. 2달은 너무 이르다. 회의실에서 달려나가면서 그를 사로잡은 생각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은지에게 가야지. 엘리베이터에서 그의 손이 너무 떨려서 동현의 번호를 누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선생님, 동현이 대답했습니다. 하준이는 동아대병원 병원에서 기다릴 거야. 더위와 여러 사고로 교통체증이 심해져 불가능했다. 보미는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에 최대한 가까이 도착하도록 했다. 성주는 절박하게 조종사에게 계속 말했다. 더 빨리. 병원에서 은지는 의사가 응급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공황 상태에 빠졌다. 안 돼. 그녀는 숨가쁘게 항의했다. 성준이 여기 올 거라고 약속했어. 하지만 또 다른 수축이 그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다. 세영이가 괴로워요. 의사가 중얼거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침내 성준이 도착했고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그가 그녀에게 도착하자마자 은지가 그에게 매달렸다.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너희 셋은 괜찮을 거야. 방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다. 첫째야. 의사가 선언했다. 세영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연약한 울음소리가 모두를 안심시킬 때까지. 더 기운찬 다혜가 큰 소리로 항의하며 따라왔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다. 은지는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다. 민호, 나가야 해. 간호사가 지시하며 그를 부드럽게 인도했다. 성주는 황폐해져서 중얼거렸다. 그들을 잃을 수는 없어. 하나도. 그 뒤를 이은 시간은 참을 수 없었다. 성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신생아실, 딸들이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곳, 과은지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수술실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가장 연약한 세영은 호흡 보조가 필요했고, 다혜는 부정맥을 앓고 있었다. 보스턴과 런던의 전문팀이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 보미가 그를 안심시키며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조직했다. 마침내 하준이 지쳐 있었지만 웃으며 나타났다. 그녀가 해냈어. 성주는 안도감에 쓰러졌다. 그가 나중에 은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다음과 같았다. 여자애들이. 그는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싸우는 사람들. 너와 똑같아. 그는 대답했다. 그 다음 날들은 은지의 회복과 쌍둥이의 진전 사이에서 희망과 두려움의 회오리 바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주는 매일 저녁 아기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기 시작했고, 모니터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위안을 표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봐요. 은지가 미소를 지었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었다. 다혜는 더 빨리 진전되었고 스스로 숨을 쉬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은지가 농담했다. 엄마를 닮았어요. 성준이 애정 어린 어조로 덧붙였다. 병원 간호사들은 성준이 딸들의 작은 기저귀를 갈아입히는 것을 지켜보며 종종 미소를 지었다. 성준은 한때 중요한 협상에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말이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그가 쌍둥이들에게 어린 왕자를 읽어주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고 속삭였다.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성주는 이제 모든 의미에서 아버지가 되었는데 진정한 성공은 회의나 회의실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두 어린 전사의 모든 숨결, 모든 미소, 모든 작은 승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또 다른 장을 읽음. 어린 왕자 알렉산드르는 다른 것을 알아챘습니다. 세영은 눈을 뜨고 그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지. 봐, 그는 감정에 압도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쌍둥이 중 막내와 처음으로 진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은지의 눈과 그의 눈이 완벽하게 섞여 있었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안녕, 공주님. 그는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왔어요. 세영은 대답하며 작은 손을 그의 손가락에 감았습니다. 심박계는 완벽하게 일정한 박동을 기록했습니다. 공식적이야. 그는 압도되어 말했습니다. 리카레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피어입니다. 그녀는 항상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은지의 머리 위에 키스를 눌렀고 그의 마음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났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고요함 속에서 모니터의 삐소리와 인큐베이터의 부드러운 웅웅거림 사이에서 그는 근본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가장 작은 패키지에서 나오고 가장 강한 사랑은 가장 힘든 싸움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쌍둥이는 병원에서 2달을 보낸 후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그 사건을 축하하는 것처럼 퇴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항상 세심한 엘리그젠더는 은지가 학생들이 선물한 옷을 입히는 동안 출발의 모든 세부 사항을 감독했습니다. 더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세영은 나일락색 원피스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카시트에 앉으면 너무 작아 보여요. 은지가 중얼거리며 더아이의 곱슬머리에 있는 섬세한 리본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강해요. 엘리그젠더가 대답하며 세영이 평화롭게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여정은 극도로 정밀하게 조율되었고 동요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을 짊어진 것처럼 운전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하자 엘리그젠더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새 집을 보지 못했고 그것이 놀라움이 되기를 고집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아파트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내미한 전망이 보이는 넓은 듀플렉스였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배려였다. 여자아이들의 보육실 벽에는 밤하늘을 그린 손으로 그린 벽화가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작은 별들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어린 왕자? 그녀는 영감을 알아차리고 중얼거렸다. 그래서 꿈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잊지 않는 거야. 알렉산드르가 설명하며 세영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방에는 수제 침대 2개가 있었고 다혜를 위한 다혜의 모바일과 세영을 위한 세영의 모바일이 있었다.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근처에 수유의자가 놓여 있었다. 특히 한 가지 디테일이 은지를 눈물 흘리게 했다. 한쪽 벽에는 액자로 둘러싸인 수연의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에세이가 있었다. 알렉산드르는 세영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서재의 벽 전체가 도서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수업에 사용하는 책들을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공간이에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르칠. 준비가 되면 여기서 수업을 준비하거나 좋은 책으로 도망칠 수도 있어요.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렉산드르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의 일부예요. 은지. 아이들은 엄마가 꿈을 좇는 모습을 보아야 해요. 그 뒤를 이은 날들은 적응의 폭풍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쌍둥이를 돌보는데 헌신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 특히 자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외과적 정밀도로 기저귀를 갈았고 한밤중에 병을 준비했고 심지어 딸꾹질을 하는 자신만의 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 넌 타고난 재능이구나. 은지가 어느 날 저녁 놀리며 그가 세영에게 부드럽게 흥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 그는 딸이 잠드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오후 소녀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은지는 알렉산드르가 서재에서 서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진지한 표정을 알아챘다. 뭐야? 입양 서류.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은지는 깊이 감동했다. 알렉산드르는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그는 부드럽게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면에서 이미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더 알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순간에 잉태되었지만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가족은 혈통으로 정의되지 않고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으로 정의됩니다. 사랑과 헌신의 선택입니다. 1년 후 쌍둥이의 첫 번째 생일은 마법 같았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불빛이 반짝였고 다혜와 세영이로 장식된 테이블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혜는 은지에게 첫걸음을 내딛었고 세영은 더 조심스러워서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빠처럼요. 은지가 웃으며 세영이 체계적으로 블록을 쌓고 각 움직임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아파트의 조용한 곳에서 알렉산드르는 은지가 발코니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물었다. 1년 전만 해도 그 병원에서 무서웠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오늘은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는 그녀를 자신에게로 돌렸고 그의 눈은 빛났다. 은지, 나랑 결혼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매일을 당신과 보내고 싶어서야. 그 순간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모든 완벽함을 방해했다. 그들이 소녀들을 달래는 동안 은지는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래요 라고 속삭였다. 알렉산드르는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사랑과 선택의 유산이 어떤 제국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로는 진정으로 자신을 찾으려면 자신을 잃어야 한다. 그 위로는 보육원 천장의 별들이 부드럽게 반짝였고 보편적인 진실을 조용히 증언했다. 가장 아름다운 동화는 종종 인생이 우연히 쓴 이야기이다.